김진의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 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충북 오송의 한 지하차도가 넘쳐난 물이 쏟아들면서 막대한 인명사고를 냈습니다. 아직까지도 인명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진흙 때문에 이 작업마저도 매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수색 상황은 어떤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아직 장마가 모두 다 끝난 게 아닌데 곳곳에 침수와 산사태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수해 피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잠시 후에 수색 소식도 전해드리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참사. 동아일보 이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제방이 터지며 물 6만 톤이 순식간에 지하차도로 쏟아졌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정확히는 궁평 제2 지하차도의 침수 사고 현장입니다. 2분 만에 차량 15대가 잠겼습니다. 신고 접수 후 불과 2분 만에 6만 톤의 물이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보겠지만 첫 침수 신고 15분 전에 벌써 이렇게 SUV 바퀴의 절반 정도 가까이 물이 찬 모습을 CCTV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8시 40분 흙탕물이 지하차도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시내버스는 이미 반 이상이 침수된 상황입니다. 침수 신고가 접수된 지 15분이 지난 9시 완전히 지하차도가 물에 잠긴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에 잠긴 저 지하차도에 아직도 실종자가 더 있을지 모릅니다. 현재까지도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역대급 한국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쏟아지는 극한호우 해마다 더 강해지고 있다. 작년 이맘때에도 이 극한호우의 피해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해마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극한호우에 대비하는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극한호우는 연평균 8.5%씩 늘고 있다는 통계도 오늘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재건, 경향신문 오면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찾았습니다. 비밀리에 찾았는데 드니프로강의 기적을 이뤄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전후 우크라 재건에 협력하겠다라는 밑그림을 논의하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마음. 중앙일보 14면입니다. 안타까운 기사입니다. 마음이 아픈 아이가 늘고 있다. 극단 선택을 한 초등학생이 5년간 37명에 달한다라는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극단 선택 나이가 어려지고 있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 학업, 우울증이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행복해야 하는데 어른들의 잘못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덕대학교의 스마트 건설 방재학과의 정창삼 교수님, 그리고 바로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그리고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직 장마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피해가 큽니다. 너무나도 큽니다. 장마가 계속 이어지면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겠지만 이미 이 큰 피해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물, 또 지하의 참극. 곳곳에서 실종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중에서도 궁평 제2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소식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일단 중대본이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이번 수해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 수를 집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12년 만에 최대 피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설 피해가 628건. 일단 사망자가 39명입니다. 실종자가 9명. 현재까지 48명이 사망 및 실종자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축구장 2만 8천 개의 넓이의 농작물이 침수됐고 1,570명이 현재 대피 중인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충북 오송의 제2궁평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사망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실종자가 있습니다. 밤샘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흙과 이 먼지들이 문제라고 합니다. 20대 여성을 포함해서 실종자 시신 4구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도 밤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강보인 기자, 현재 수색 작업 어떻습니까? 현장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충북 오송 제2궁평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는 밤새 수색 작업과 구조 작업 그리고 배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배수 작업 자체는 80% 이상 완료된 상황이긴 하지만요. 지하차도 내부에 진흙이 쌓여 있어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밤새 수색 구조 작업으로 실종자 가운데 20대 여성을 비롯해 4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는데요. 현재까지 지하차도 침수로 모두 1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747 시내버스를 비롯해 모두 넉 대의 차량이 견인됐지만 아직도 10여 대가량이 지하차도 안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자정쯤엔 지하차도 내 도보 수색도 있었는데요. 참혹한 현장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4.5m 높이의 터널 안은 진흙으로 뒤덮였고 중심부 쪽에는 구조대원 가슴 높이만큼 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색 구조 작업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충청 지역에 오늘과 내일 사이 100에서 200mm의 비가 예보돼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지역에 특히 제방이 좀 위태하다라는 우려도 있었고 이 지하차도 침수가 될지 모른다라는 우려도 제기됐는데 차량 통제나 지하차도 통제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금강 홍수통제소에서는 침수 사고 당일 새벽 4시 10분에 이미 미호강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관련된 구청에 통보했지만 4시간 넘게 도로 통제 등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또 미호천구 부근 교량 건설을 위해 기존 제방을 없애고 임시로 뚝을 해놓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주민들은 사고 당일 아침에 이 임시 제방에서 물이 넘치기 시작해 결국 무너졌고 이 밀려든 물로 4m 거리의 지하차도까지 잠기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오송 지하차도를 포함해 현재까지 4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오늘 내일 충청과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서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강 기자, 마지막 실종자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취재 부탁드립니다. 오송 지하차도의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강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부의 이 진흙 범벅 때문에 이 수색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영상과 화면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오송 지하차도에 물은 많이 빠졌지만 이 애초에 물 자체가 흙탕물이었기 때문에 물이 빠진 이후에도 이렇게 진흙이 범벅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 수색 작업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정 교수님, 예. 이게 6만 톤 가까이의 물이 저 궁평 제2 지하차도로 매우 단시간 예. 정말로 순식간에 물이 쏟아들어져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게 다 흙탕물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미호천에서 넘친 물들이 주변에 있는 평야를 한 400m 정도 거쳐오면서 많은 토사를 유입하게 됩니다. 지금 진입부 부분에 보면 발목 정도의 진흙이 있는데요. 중심부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진흙이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중심부에는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의 토사가 있기 때문에 많게는 1m까지도 토사가 쌓여 있어 차량 같은 경우는 토사에 묻혀 있을 가능성도 저희들이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많이들 이제 놀라셨던 것이 국민들이 예. 아니 물이 그렇게 빨리 들어오나 예. 라는 부분에서 많이 놀라셨거든요. 예. 실제로 대피를 하려 했으나 대피하지 못한 채 실종되신 분들도 꽤 많을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데 예. 물의 속도가 그렇게 빠릅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미호천에서 범람대물하고 지하차도하고는 400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쪽이 이제 논지대인데요. 평야인데 물이라는 성질은 낮은 곳을 찾아 흐르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범람한 물은 수평으로 펑퍼짐하게 퍼지면서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물이 어느 낮은 지점을 찾게 되면 그때부터는 급류가 형성되거든요. 예. 지하차도가 그런 낮은 지점이 됐고요. 그 급류가 처음부터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서서히 우리가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천천히 들어오는 그런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급류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시속 3m/s 그러니까 초당 3, 4m가 되기 때문에 차량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저렇게 속도가 빠르군요. 지금 유속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포항 냉천에서 아파트 침수 사건 예. 때도 보면 아파트 주차장을 차를 빠져나오려고 해도 급류가 나오기 때문에 네. 차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류다.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에어포켓이랄까요? 예. 작년에 지하 주차장 침수 때는 에어포켓이 좀 형성돼 있어서 극적으로 생존한 분들도 있었는데 이번 제2 궁평 지하차도엔 에어포켓이 전혀 없었나요? 지하차도의 구조적 특성상 에어포켓이 생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안에서는 일시적으로는 에어포켓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에어포켓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미리 예방하고 통제하는 것밖에 예방책이 없다라는 전문가분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궁평 제2 지하차도의 침수가 빨랐는지 해당 CCTV와 또 생존자들의 블랙박스 영상들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제 오전 8시 30분 한 차량이 궁평 제2 지하차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경사로 밖으로 나오자 거세게 물이 들이치기 시작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져나왔는데요. 이미 앞서 달리는 SUV 차량의 바퀴가 절반 정도가 물에 잠겨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인근에 있는 미호강 제방 뚝이 유실되면서 미호강의 하천물이 지하차도로 밀어닥치기 시작한 순간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이후에 바로 6만 톤에 해당하는 물이 빠르게 지하차도에 가득 찼습니다. 최초의 신고자도 저희가 한번 인터뷰해봤습니다. 그때 상황, 최초 신고자, 목격자는 어떻게 봤는지 들어보시죠. 차가 잠기게 생겼어. 꼭대기만 남은 거예요. 꼭대기만. 네, 네.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길래 내가 그래 내가 119 불러줄게. 이제 112 먼저 신고하고 또 이제 119 신고하고 순식간에 진짜 네.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다 차버렸어요. 털어가고 뭐 벽하고 끼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야. 이제 그 네. 사람을 막 잡아당기는데 살리려고. 자, 교수님, 예.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최초의 신고자도 순식간에 물이 들이닥쳤다. 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차 위에서 살려달라고 호소를 하는 생존자도 있었다. 네. 구조대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도착했지만 이미 예. 물이 다 가득 차 있어서 그 안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제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예. 구조 인력이 들어갈 수 없습니까? 지금 저 상황에서는 구조 인력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고 우리가 잠수 장비라든가 이런 특수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예. 지금 현재에도 아직 지하차도에 차량 12대가 있다. 예. 그리고 잠시 후 저희가 전해드리겠지만 청주의 747번 버스 같은 경우에도 예. 우회도로로 이 지하차도로 오다가 참변을 당한 건데 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잖아요. 바퀴도 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간적으로 이 경사로를 빠져나올 힘이 없었나 또 기술적으로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압이라는 건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합니다. 예. 저희가 얼마 전에 지하철 맨홀이 열릴 때도 보면 자동차가 있어도 들썩들썩할 정도로 수압이 작용합니다. 이번에도 보면 진입부에 있던 버스가 수압에 의해서 끌려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예상보다 수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차량으로는 그걸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지하차도의 중앙 부분, 가장 그러니까 깊은 부분이겠죠. 네. 그곳에는 여전히 이 구조대원이 섰을 때 한 100곱 정도 차는 예. 굉장히 그래도 많은 양의 물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예. 배수 작업도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초기에 우리가 배수를 하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물들은 예. 거의 토사와 섞여 있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면 미숫가루처럼 이제 우리가 데브리스 프로에 가까운 토성류에 가까운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펌핑을 통해서 뽑아낼 수도 없고요. 네. 그다음 그것보다 지금 배꼽까지 수위가 있긴 하지만 그 밑에 또 토사가 있습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토사가 적게는 한 50에서 1m 정도 쌓여 있기 때문에 예. 그 밑에 차량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10여 대, 10대 정도의 차량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오송 제2궁평 지하차도의 사망자 숫자는 모두 13분입니다. 실종자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에 대한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 속보도 들어오고 있고 경상자도 9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아직 견인하지 못한 차량 12대가 지하차도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그러니까 침수 직후에 구조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지하차도에 급류가 가득 찬 상황이라 즉각적인 구조 작업은 쉽지 않았고 이렇게 안타까운 13명의 사망자라는 피해가 기록됐습니다. 그중에는 청주의 747번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던 사망자분들의 사연도 있는데요. 이 버스는 원래 노선이 이 궁평 제2 지하차도로 지나게 돼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해당 노선이 이 폭우로 통제가 되자 우회하는 노선으로 이 지하차도를 지나다 그만 참변을 당했습니다. 자, 청주의 747번 급행버스인데 원래 오송 지하차도가 노선이 아니었습니다. 폭우에 도로가 통제되자 우회 노선을 택한 건데 이 지하차도는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회로를 지하차도로 택한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강물 6만 톤이 들이닥쳐서 침수가 돼서 이런 참변을 당했습니다. 정 교수님, 예. 747번 버스가 원래 이 길을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었다면서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그 지역의 미호천에 이제 범람 위험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 그 지역에 내린 비들이 한 24시간 정도 한 400mm 가까운 비가 왔기 때문에 아마 곳곳이 침수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우회도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30대 남성 A씨는요. 결혼 2개월 차의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처남을 시험장에 데려다 주다가 사고를 당했고요. 40대 남성 B씨는 이 3남매 아버지 치과 의사인데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20대 여성 C씨는요. 여행을 가려고 버스를 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이 여성의 친구는 마지막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버스에 물이 찬다. 기사 아저씨가 창문 깨고 나가라고 했다라는 절박했던 마지막 통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50대 남성 D씨는요. 이 747번의 급행버스 기사인데 창문을 깰 테니 나가라 라며 마지막까지 탈출을 독려한 사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예.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이 747번 버스에 탑승했던 승객들과 그리고 747번 버스를 운행했던 기사분이 예. 마지막 순간까지 승객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승객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 이 안타까운데 이 통화 내역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예. 해당 버스 기사는 창문을 깨려고 노력을 했고 예. 승객들도 창문을 깨고 나가려고 필사의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안타깝게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존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를 봤을 때 우리가 밖에서 보는 모습하고 실내 버스 내에서 보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예. 버스에서는 훨씬 더 위험하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느끼는 공포는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바깥에 수압이 차게 되면 문을 열 수가 없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승용차보다 버스 같은 경우는 유리가 훨씬 더 강화된 유리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상당히 깨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 버스 화재 사건 때문에 버스에다가 조금 안전 망치 같은 것들이 배치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불과 1, 2분도 안 되는 시간 속에 그런 망치를 찾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버스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유리창을 깼을 때는
유리 버스 밖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상황이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라 탈출이 쉽지 않았을 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만일 유리창을 깼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스가 빨려 들어갈 정도의 수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보로 그걸 빠져나오는 건 더 위험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차에서 탈출하신 분들 중에서도 차량 내부가 아니고 차량 외부에서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수색에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수색과 구조 작업에 현재 우리 소방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경찰에 신고된 실종자 중 12명의 신원이 지금 확인이 됐는데 자, 사망하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애도를 표합니다. 김형주 의원님, 네. 작년에도 우리가 지하 주차장, 그 지하에서의 어떤 침수 사고를 전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는데 왜 사전에 그 미호강에 이미 홍수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었고 미호강을 막고 있었던 모래 임시 제방이 매우 위태위태한 상황이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야, 저 제방이 좀 위험하다. 급기야 제방, 임시 제방 일부가 무너질 듯한 영상까지 지금 제보로 전해지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지하차도에 통상 통제를 내리는데 네. 왜 이 통제 조치가 없었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컨트롤 타워, 특히 이제 청주시라든지 또 공무원 조직과 119 이런 그 교통 시스템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되고 또 단순히 통제라는 어떤 그 사인이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 통제하지 않는다. 행동으로 옮겨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까지를 다 공무원들이 나서서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직접 또 경찰이 막아주는 그런 시스템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틈새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통제라는 사인이 오더라도 그 통제를 누가 실질적으로 통제해 갈 것이냐. 지난 비가 왔을 때 제가 이제 김포공항을 가기 위해서 국회 뒤로 갔을 때는 순찰차가 다 그 국회 뒤에서 올림픽대로 들어가는 그게 다 막고 있었어요. 그것을 빨리빨리 자치대라든지 119라든지 역할 분담을 했어야 되는데 예.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어떤 과거와 다른 장마 패턴이 너무 순식간에 들어온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일수록 우선순위의 어떤 리스크를 또 높여서 네. 1급으로 위험한 데는 제일 먼저 현장에 공무원과 말하면 경찰이 가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매우 아쉽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7번 47번 운전버스 기사께서 단독으로 행동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 지시에 따라서 저 노선을 변경한 것인지도 나중에 가려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예. 주도 면밀하게 사실은 지난번에 부산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도 이것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한다는 것. 또 더군다나 정치권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물론 대통령도 안 계시지만 컨트롤 타워인 행안부 장관도 지금 현재 우리 국민 눈앞에 보일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도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서 이 희생자, 사망자의 일부 사연도 소개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삼남매 아버지, 40대의 한 삼남매 아버지도 이번 궁평 제2 지하차도의 희생자로 기록됐는데 이 아버지의 유가족들 인터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집에 갈 때마다 맨날 전화하고 우리 엄마하고 20분, 30분 전화 통화하는 그런 아들인데 엄마가 내가 어디 보내냐고 쫓아간다고 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내 일주는 계시는구만 못 산다고. 차량 통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게. 당연히 차량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 통제를 안 하고. 자, 지금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장이 없이 세상에 남게 된 3명의 아이들을 걱정하는, 손주를 걱정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차량 통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 교수님, 예. 보통 이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 시설에는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 출입을 막는 안전바 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차단 시설. 근데 해당 지하철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이 시설에는 없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동부 간선도로라든가 올림픽도로 같은 경우는 일정 강우량 이상이 되면 차량 차단막이 설치돼 자동으로 움직이고요. 그다음 경찰들도 배치됩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마다 사실은 굉장히 재정 여건이나 인력에 따라 가지고 관할하는 구역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위험했던 이유는 미호천에 제방을 공사하는 구간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기에는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구간이 공사 현장입니다. 근데 공사 현장도 일반 공사 현장이 아니고 하천 공사 현장이고 호우에 의해서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면 가장 먼저 체크를 했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물이 주변에 딱 현장을 가보면 어디가 위험할지가 대충 보입니다. 그 지하차도가 보였다 그러면 당연히 사전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게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박정호 의원님, 그 방금 말씀하신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임시 제방, 미호강에는 이미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앞서 혹시 저희가 준비한 컴퓨터 그래픽을 다시 띄워주시면 미호강과 이번 사고가 난 제2궁평 지하차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고 결과적으로 미호강을 범람한 물이 임시 제방을 뚫고 지하차도로 들이닥친 거예요. 그게 6만 톤인데. 그런 거죠. 미호강 인근에 있는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세종시 행복청이 진행을 하면서 미호 강변에 모래로 굉장히 위태위태한 임시 제방을 쌓은 상태였는데 이 제방이 굉장히 좀 부실하게 관리됐다.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전화 통화로 취재를 했는데 저 제방이 불안불안하다라고 행복청에 문제 제기했던 지역 주민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부서지고 다시 포크레인 등이 와서 이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비가 많이 오니까 현장을 이탈했다. 뭐 이런 의혹도 지금 현재 제기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거예요. 모래로 쌓은. 그러니까 뭐 참 답답한 일이 생겼는데요. 저게 올해 한 두어 달 전부터 벌써 그 지역 주민들은 왜 공사 현장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공사 차량이 돌아다니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 교량 밑에를 이렇게 열어놨느냐. 그리고 임시로 저런 식으로 제방을 쌓았는데 제방 높이가 규격보다는 좀 낮고 그다음에 안전장치 없이 그 모래로만 쌓아져서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한 두어 달 전부터 계속 주민들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 극한 호우가 오면서 주민들이 119에도 그리고 행복청에도 그 여러 군데 지자체에도 지금 여기 제방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그 근처 인근에 사시는 이자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전화를 해서 저 모래로 쌓았기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그 사이렌을 몇 번 울렸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뭐 누차 반복해서 얘기할 것도 없이 이거는 우리가 안전 불감증에서 나온 문제라고 보여지고 저 뚝이 무너지기 직전 4시간 전부터 이미 여러 기관에서 차량 통제 좀 해달라고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미호천 뚝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빨리 가서 차량 통제를 좀 해달라고 차량 통제라고 직접적으로 또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우리가 보다시피 만약에 저기 지하차도에 차량만 들어가지 않았다면 구할 수 있는 이 안타까운 분들을 결국에는 희생당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저는 지금 저 문제도 좀 따져야 되지만 아직 호우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장마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주변에 혹여라도 또 저런 위험이 있는지 한번 우리 저 공직자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지금 점검을 하고 이번 호우가 좀 지나고 나면 이런저런 문제 우리가 왜 매번 저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고가 터진 이후에 원인을 진단하는 셈이 됐지만 결정적으로 그 임시 제방만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이번 참사는 피했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방이 무너졌다는 신고 이후에 혹은 제방이 위험하다라는 조짐을 보고 저 지하차도를 통제했다면 역시 이번 참사를 피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의 제방, 이 지역의 정창교 궁평 1, 2 전 이장도 제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드는 뚝에 30cm만 넘으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물은 차올라오지. 이쪽에다가 제방을 미리 쌌으면은 이게 안 터질 거 아니냐. 왜 그걸 안 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이런 식의
뚝을 싸가지고 허술하게 되느냐. 임시용변식으로다가 제방을 싸가 하니까 수위는 불어나지. 저기 물 넘어온다. 봐라. 얘기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미 콸콸 나오기 시작해. 정 교수님, 지금 영상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사고가 나기 직전, 그러니까 침수 사고 직전 이 이장님께서 보내주신 확보한 영상인데 이미 임시 제방을 뚫고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점차 물줄기가 커지고 제방 무너진 부분이 더 넓어지면서 6만 톤이 쏟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임시 제방 어떻게 보십니까? 임시 제방은 기존의 제방하고 이제 다짐도라든가 흙의 재질 자체가 틀립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말 그대로 임시 제방인 거죠. 이게 초기에 물이 원료되기 시작하면 토사의 성격상 급격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급격하게 물이 들어오면서 유속이 더 세지고 그러면 더 많은 제방들이 무너지면서 더 많은 물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임시 제방을 만약에 이렇게 집중 호우나 홍수가 예보된다면 임시 제방을 좀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까, 기술적으로? 예전에도 1990년도에 서울 양평동의 네. 안양천 일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방을 넘을 정도로 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90년대 안양천에서도 저렇게 동일하게 고가도로 공사를 하면서 재질이 다른 임시 제방을 쌓았다가 넘치면서 안양천 일대가 물에 잠긴 사례가 있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이런 임시 제방 관리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우리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노력들이 이미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좀 약해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특히 이제 지하 시설에서 침수 사고가 잇따르면서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비가 올 때 무언가 지하 도로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겁이 난다라는 두려움도 형성돼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지하 차도가 고립됐을 때 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상황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아까 우리가 군평 제2지하터널처럼 물이 급격하게 상승된다 그러면 정말 위험한 거고요. 예. 서서히 차오른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어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라든가 주차 센서에서 음이 들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차를 포기하시고요. 시동을 끄고 차 키를 차에다 두신 다음에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통상 타이어 3분의 2가 잠기면 차량을 버리라고 하는데 예. 3분의 2, 거기가 그러니까 임계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차들마다 높이가 좀 다 다릅니다. SUV는 좀 더 높기는 하지만 3분의 2가 됐는데 수위의 상승 속도가 높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의 차량들은 대부분 전기 계통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창문도 열 수 있고 했지만 어느 순간 지금 보면은 유리창뿐만 아니고 문조차 열리지 않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시동 꺼지는 건 당연한 거고 유리창도 안 열리고 문도 안 열린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문 자체도 이제 전동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침수에 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조심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간혹 보면 SUV나 좀 높은 차량들은 지나가거든요. 예. 그럼 내 차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요. 그다음 그것보다 좀 더 위험한 거는 차량이라는 건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흐름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차는 그 상황을 볼 수 있지만 뒤에 차들은 상황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앞에 차가 사고가 나거나 멈춰서게 되면 뒤에 차들은 인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1, 2분 동안 대기하는 동안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물이 차는 도로는 접근하지 마시고 차에서 빠져나오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공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명한 공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성도 침수됐습니다. 자, 이렇게 강이 불어난 모습도 확인이 되고요. 공산성이 누각만 마치 물에 떠 있는 듯 침수가 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키보다 훨씬 큰 모습인데 이렇게 세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는데 진흙 범벅이 된 공산성의 침수 피해 현장도 볼 수 있습니다. 철도 운행 상황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무궁화호, ITX,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에 대해서 경부선 등 일부 노선 최소 수준에 운행한다라는 뉴스 들어와 있고요. 영동선과 충북선 등 30에서 60일 정도 복구가 필요하다라는
소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전문가 모시고 오송 궁평 지하차도 사고 등의 원인 분석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관련된 소식 추가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망한 사망자분과 유가족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를 공개합니다. 이재명과 불체포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혁신위에서 제시한 이거 안 받으면 망한다라고 경고했던 불체포 특권 의총에서도 불발됐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우리라도 포기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만 결국 불체포 특권은 당론으로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국민의힘이 먼저 불체포 특권 포기법을 먼저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지난 13일 의원 전원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안 추인이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불체포 특권 포기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불체포 특권 포기도 추인하지 못하고 자중질환하는 사이에 여당은 특권 포기법까지 먼저 발의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 특히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리라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장이 민주당 방탄은 숫자상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수영 원장인데요. 비명계 의원 31명이 자기들만이라도 국민의힘 당론에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매우 재미있는 상황이다.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서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한 31명의 비명계 의원이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방탄 표기를 불가능하다라고 밝힌 겁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혹시 31명 중에 전재수 의원님도 들어가 계십니까? 저도 여기에 그 서명을 못했습니다. 서명 못하셨어요? 네, 왜 그러냐면 예. 이게 서명하는 게 이제 몇몇 의원들이 단체 카톡방에 이걸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카톡을 못 본 사람들은 여기에 서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조직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집단적으로 뭐 한 것이 아니고 예. 단체 카톡방에 제안을 했고 거기에 마침 그 시간대에 그 카톡을 본 사람들 중에 아마 동의를 한 거고 그다음에 엊그제 원내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좀 추인할 수 있도록 그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원내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아마 당론으로 거의 원내 대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불체포 특권은 이미 여의도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초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체포 특권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권리이긴 하지만 더 이상은 이제 이 비켜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지 이것이 뭐 당론으로 되지 않는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이미 원내대표가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은 좀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비도 많이 오고 의원들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고 침수 현장, 복구 현장도 가기 때문에 그 시간에 카톡 못 본 의원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전 의원님께서 만약에 카톡 보셨다면 불체포 특권 포기 명단 이름 올리셨을 예, 겁니까? 아니 저는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네. 이미 불체포 특권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비켜갈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저의 소신이기 예. 때문에 당연히 사전에 그런 그렇군요. 제안 내용을 봤다면 함께 했을 겁니다. 전재수 의원이 워낙 불체포 특권 포기파에 속해 있으니까 논란은 없을 것 같은데 김용주 의원님, 네. 이 모양새가 이 불체포 특권 포기파 쪽에서는 야 이건 시대적 흐름이다, 받아라라고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지도부를 압박하는 모양새예요. 네. 그러나 지난번 의총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일부 반대 의원들이 명확한 반대 의사 표시를 해서 의총에서 추인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언론 보도 제목은 원내대표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라고 촉구했지만 의총에서 퇴짜 맞았다. 그래서 혁신위원장이 매우 불쾌했잖아요. 이거 망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받냐. 모양새가 네. 반대하는 반대파와 지도부를 뭐 이 전재수 의원님 같은 불체포 특권 포기파가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 네. 민주당의 자중질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김연경 그 혁신 체제를 이재명 대표의 거의 그 가까운 그룹으로 이해되지만 이번에 또 불체포 특권 포기 그룹은 이재명 대표하고 또 다른 그룹에서 김연경 체제를 지원해 주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보면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런 흐름을 이재명 대표가 좀 강하게 그립감을 가지고 이것은 박강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찬동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가자라고 이끌어 갔어야 되는데 침묵하셨어요. 지난번 의총 때 이게 퇴짜 맞을 때 네. 일부 언론의 제목을 빌자면 그때 이재명 대표는 침묵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말을 모든 것을 하는 것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돼서 안 된다 하지만 그때는 말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김원경 체제를 더 강화시키고 그나마도 지금도 늦었지만 국민의힘보다는 더 이렇게까지 또 뒤치기 당하지 않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있냐면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쳐요 지금. 예. 그때는 결정적으로 이거는 다 강하게 다 같이 가야 된다고 강조했을 때인데 그때는 침묵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논의하자. 그때는 분위기가 될 것 같았는데 마지막 몇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걸 법까지 할 거냐 그냥 선언에 마칠 거냐 하는 것도 옥신각신했단 말이죠. 이것이 국민들 전체에 보여주는 민주당의 모습이 얼마나 오합지졸로 보이고 기획이나 어떤 참신성이나 진보성도 다 놓치는 그런 결과에 빠져들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의견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이게 곧 포기할 거다. 불체포 특권 포기 곧 추인될 거다라고 지난 금요일부터 민주당 일각의 전망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표현대로라면 이미 늦었고 혁신위가 망한다고 했는데도 의총에서 불발됐고 급기야 30명이 단체 카톡을 돌려서 야 그럼 우리라도 포기하자 라는 압박세까지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의총에서 진짜 통과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비치냐면요. 혁신위가 망하기 전에 민주당이 망하기 전에 어떤 국회의원들은 내가 먼저 잡혀가게 생겼다. 그러면 내가 잡혀가기 전에 내가 잡혀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혁신이 뭐 당은 그다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한테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또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고요. 만약에 강하게 기사대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네네. 그 반대하는 이유 중에 내심 뭐 나나 동료 의원이 잡혀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지 당이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는 선당 후사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내구 구속됐죠. 그 박보좌관 구속됐죠. 돈을 준 사람이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구속이 안 되겠습니까? 그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독재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국회가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안 되겠다. 뭐 하다못해 뭐 저 대통령 그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성명서라도 발표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독재 정권이 정치 깡패들 우르르 끌어다가 국회의원들 다 잡아가지고 그런 거 못하게끔 만들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헌법에다가 이런 특권을 규정을 한 건데 그런 특권을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은닉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남용하고 있는 것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 왜냐하면 내가 하자라고 했는데 영이 먹히지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그 불체포 특권을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하신 국회의원들 31분 중에 제 생각에는 당연히 전재수 의원은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 전재수 의원님 당연히 그러실 것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래잖아요. 그러면은 31명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여러 명이 또 여기에 그 취지를 찬동한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짜 대략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 정말로 어쨌든 명분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자충수 중에서도 아주 큰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밝힌 분이 31명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 수 있다. 전지수 의원님 계시니까 32명이 된 거죠. 이제. 거기에 제가 아는 분 한 두 분 더 있거든요. 네네. 야 이런 게 있었어? 지역구 때문에? 하면 한 34명, 최소 34명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박정호 의원님 네. 검찰에서 뭐 예를 들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체포영장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됐든 불체포 특권 표결이 됐다. 네. 그러면 31명 플러스 알파 민주당에서 빼면 불체포 특권에 반대한다라는 표결 숫자가 부족하죠. 지금 저희 당이 한 110여 명, 그다음에 민주당 30여 명 자, 이러면 이거 산수입니다, 산수. 예. 그러면 300석 중에서 150명 이상이 확보돼야 되는데 모자르는 모자르죠. 그러면 모자르는 거죠. 소위 방탄 부결은 이제 불가능하다. 물론 나 포기할래요 하고 반대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 숫자상으로 보면 더 이상의 소위 방탄 표결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은 표가 좀 모자르다. 저게 그 법무부에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예. 이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것처럼 결과가 나오기에는 아직은 몇 분 표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숨은 그림이 또 있어요. 숨은 그림이 있는 게 아직도 이제 이 스텝이 꼬여서 결국에는 자빠질 위험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게 이게 스텝인데 외부에서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곳에서 지도부의 당의 혁신을 위해서 뭔가 요구를 하면 지도부가 주저주저하는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그게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도부가 거부를 하니까 일부 의원들이 30분 되는 의원분들이 이거를 오히려 받아서 지도부를 압박하는 형국이잖아요. 예. 근데 이 안에서 결정적으로 숨은 그림은 뭐냐면 이 얘기가 나와서 31분이 서명을 하고 발표가 된 이후에도 이 체포동의안 성격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영장이라면 정당한 그다음에 영장이라면. 또 전제 조건이 붙어요. 붙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전당대회 돈봉투 뿌린 게 예. 20분이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이 또 이거 정당하지 않은 정치 탄압이다라고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 해석을 한다면 아 이게 마치 뭐 보험 가입할 때 작은 글씨로 그래서 단 뭐 숨겨진- 조건 붙듯이 이게 조건이 붙었다. 숨겨져 있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게 지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라고,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서명한 것처럼 결의한 것처럼 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 근데 만약에 두 번,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기각되겠죠. 당연히 그건 기각되는 거죠. 그거로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면 아마 여당 의원님들 그거 반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정말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무언가라면 저는 의회 내에서도 여당 의원들도 반대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 이상하게 또 정당한 영장이라면이라는 게 보태졌고 이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숨은 그림은 이렇게 압박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당론으로는 채택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오늘 아침 보도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저게 일부 의원 몇몇 30분 이상 되는 의원분들이 지도부를 압박을 했지만 결국엔 민주당 안에서는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주류 의원들은 전혀 저럴 생각이 없다라고 현재까지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번 혁신위 과연 다음 의총에서 추인될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준비한 컴퓨터 그래픽 내용 좀 띄워주세요. 긴급한 처방. 민주당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다. 열이 있으면 열부터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긴급한 처방이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워딩이 점점 세지는데 지난번에는 이거 안 받으면 망한다 했는데 안 받았거든요. 자 그러자 응급실에 이제 실려왔다. 전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글쎄, 근데 이게 어떻든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 오신 혁신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듣기에 따라서 같은 말도 좀 이제 좀 이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게 예, 좀 이게 좀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좀 단어 선택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물론 혁신해야 되죠. 예. 그다음에 혁신의 방향과 반대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 그래서 이게 남들 듣기에 이게 무슨 이게 응급실 환자 무슨 망한다 이런 극단적 표현보다는 오히려 행동을 또는 소통이나 당내 어떤 혁신에 저항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하되
그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공감을 얻을 만한 그런 이제 표현을 좀 했으면 어떨까. 그렇군요. 이제 아쉬움은 좀 있네요. 아니 의총에서 누가 이렇게 반대하는 겁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의총의 시간이 예. 1시간, 뭐 40분 또는 뭐 이렇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의원의 의견들을 다 듣는 것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1호 혁신 아니라든지 이런 것은 당내에 좀 이게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네. 있긴 합니다만 의견이 저는 모아지리라고 보고 있고 모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명을 언급하는 게 좀 동료 네, 의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고 그 뭐 다선입니까? 다선 의원입니까? 초선 의원입니까? 뭐 다양합니다. 아 다양하게 섞여 있군요. 초선도 반대하고 다선도 반대하고 많습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 이견이 있는 것이죠. 이견이?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원의 합의를 통해서 추인을 하려면 네. 이견이 없어야 됩니다. 음. 그런데 이견이 단 몇 분이라도 있다면 그 다음 의원총회로 연기를 하고 그 다다음 의총으로 또 연기를 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관례다. 예. 저는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돼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안 받으면 망한다. 혁신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었죠. 들어보시죠. 내놓는다고 안 받으면은 민주당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 본인들이 지금 목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지금 마지막 힘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가운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여러 번 대선 기간에 얘기해서 재판에 넘겨졌죠. 이번 지난 금요일 재판에 고 김문기 씨 아들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고 김문기 씨의 아들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밤늦게도 아버지는 이재명 지사의 전화를 자주 받았다. 이재명 씨랑 낚시도 하고 수차례 보고하고 그런 얘기를 직접 아버지께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9차 공판에서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들이 직접 나와 한 증언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고인이 된 김문기 처장의 아들의 증언인데 아들은 집에서 봤어요, 아버지를. 아버지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전화를 여러 차례 받는 걸 봤다. 이렇게 네네. 증언을 했습니다. 네네. 이 내용이 이번 재판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들이 굳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악감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그 본인이 그 보고 듣고 한 내용들을 그대로 그 아마 이야기를 한 것으로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예컨대 뭐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팩트는 이렇고 이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냐? 시장님한테 받았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김문기 전 처장은요.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전화를 했으면 그냥 이렇게 받았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딱 자세가 바로 되면서 시장님 이건 이렇고요, 이건 이렇고요. 대장동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화를 했으니까 아버지가 그런 전화를 받았으니까 아들 입장에서도 그 기억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성남 도계공하고요, 예. 성남시청하고 1.5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차로는 5분이고 걸어가도 한 15분이면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질적으로 성남시청에서 일하는 사람과 거의 똑같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었던 그 프로젝트의 최고 전문가, 최고 실무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성남시청으로 예. 수시로 불려가가지고 보고를 갖다 했을 텐데 그다음에 그런 걸 또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이제 여권 만들러 성남시청에 갔더니 아버지가 있길래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저기 시장님한테 보고할 게 있어서 그 여기 왔다.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재명 대표의 그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그런 거짓말로 재판부에 각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여러 차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고 김 처장의 아들이 안방에서 방 안에서 전화를 받길래 누구길래
방 안에서 전화를 받냐라고 아버지께 물었더니 아버지가 성남시장님한테 전화 왔다라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전화를 한다거나 만났다는 게 곧 안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만나거나 연락한다는 게 저 사람을 안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났거나 연락했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 전화를 제가 봤을 때 그 방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김문기 전 처장이 전화를 했겠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전화를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온 거를 갖다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를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런 것 자체가 아주 작아 보이긴 하지만 저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박정호 의원님은요? 뭐 연락을 했다거나 전화를 받았다는 게 안다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저는 도대체 무슨 말씀이다요라고 여쭙고 싶어요. 이게 말장난인 거지. 그 연락을 하고 전화를 했으면 그게 아는 거지.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라는 자리에 임명권자는 성남시장이에요. 그 임명권자가 얼마나 높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뭐 수행비서가 전화했을 수도 있고 뭐 몰래 전화할 일이었으면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진짜 몰래 전화했겠죠. 직접 이 모르는 노출되지 않은 폰으로. 그러니까 딱 보고는 김문기 사장이 빈 방에 가서 아이고 시장님 이러면서 전화를 받았겠죠. 그리고 전화 끊고 나면 아들한테 아 무슨 전화를 아빠 그렇게 해? 그럼 아유 시장님 전화 주셨는데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아들이 알았겠죠. 근데 그거를 알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저 김문기라는 슥자의 자연인은 모르고 이 사람이 그냥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 연락했다. 그래서 이거는 아는 게 아니다. 아유 저는 이게 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어렵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출신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법정에서 반박한 데는 나름 법적인 어떤 의도도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잘 안다라는 것과 업무상에 필요해서 전화를 하거나 업무상으로 만났다는 게 같은 건 아니다. 이런 뜻 같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뭐 정성적 평가나 정량적 평가를 판사가 할 몫이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특수하게 양질 전화 이런 과거의 변정법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증거라든지 수많은 물증들이 쌓이면 이 양에서 질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라면 저렇게 말할 수 만나거나 연락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로봇이나 AI가 할 수 있는 답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답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밤 늦게까지 전화를 주고받고 낚시를 같이 하고 요트도 타고 같은 골프장에서 4명, 3명 조를 찌고 며칠씩 같이 여행하고 또 그 사전에 변호사 시절부터 이렇게 같은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에 대해서만 모를 수가 있는가. 그렇게 판사가 질문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지금 현재 나온 것만 해도 이거야말로 차고 넘친다. 즉 양적인 측면이 질적인 측면으로 변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한상의회 제주 포럼 강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 현대자동차의 고 정주영 회장을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운 영웅에 해당한다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회장과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 기업인들이자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인의 나라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출입국 이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이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외국인 노동력 대책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대한상의가 주최한 제주 포럼 현장인데 제주에서 정부 부지사를 하셨던 박정호 의원님, 네. 기업인들이 있는 네.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 SK 회장도 보이는데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구인회, 최종현, 정주영 기업인들이 영웅들의 나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라는
멘트를 했어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글쎄 우리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뭐 엇갈리고 뭐 그러긴 하는데 저는 뭐 학제적으로 이걸 막 설명을 드릴 만큼 이렇게 지식이 축적돼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거는 저희가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경제하고 근대화하고 그다음에 농업 국가에서 산업 국가로 변해 가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념과 국가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일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재밌는 거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4.3 사건에 제주 4.3 사건의 직권 심판을 위해서 전라도도 저 김영록 지사도 전남에 가서 만나시고 지금 제주도 갔는데 강연 내용이 저렇게 간다는 게 이제 재밌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근현대사에 대해서 잘못돼 있거나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한번 저희가 이제 의견을 구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저는 아까 뭐 잘 지식이 짧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어려웠던 그 시절에 저 정리를 안 해놨으면 과연 농지개혁이라는 걸 정리를 안 해놨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때 당시 시간을 많이 놓치고 그 시간이 한 몇십여 년 더 왔다면 지금 아직 그 저개발 국가에서 허덕이고 있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 지금의 현재를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한동훈 장관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다음에 이게 논란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한번 되짚어보고 저 얘기에 대해서는 곱씹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철, 정주영 그 기업 총수들에 대해서 영웅으로 호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대목. 그거는 절적으로 저는 동의해요. 그 전에 우리나라 이 총수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이제 평양에 갔을 때 무슨 뭐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막 울컥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북한의 미선권이 이재용 당시 그렇죠. 부회장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라고 얘기한 걸로 전해지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놨던 대한민국의 밑거름에 대해서 전혀 부정을 하고 마치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그 북한에 그래서 공짜로 얻어졌기 때문에 우리 다 줘라라고 얘기하는 그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한번 봐요. 재벌이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나 제가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닐 당시에 재벌 해체, 재벌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거기에 또 많이 그 이제 분개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이런 식의 재벌이 그다음에 이 이병철, 정주영이라는 그 불세출의 이 개척자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를 밀어주고자 하는 정부의 어떤 의지나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단기간에 이렇게 근대화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 선대에 있었던 분들이 사막의 열사의 땅에 가서 개척하면서 달러를 벌어오고 그다음에 베를린 가서 간호사 광부로 일하면서 국가에 돈을 갖다 주고 그래서 만들었던 이 산업화와 이 지금의 이 풍요로움에 대해서는 저는 이 앞에 선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평가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만든 나라를 똑같이 더 좋게 해서 우리 후대에게 주는 게 우리 세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잘한 정책들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한 정책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 개혁을 꼽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정희 정부의 중공업 정책, 의료보험 및 연금제도 도입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체결도 결정적 순간에 정부의 과감한 결단의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1950년에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공산주의 활동까지 했었던 조봉암 장관을 과감하게 중용해서 함께 농지 개혁을 이뤄냈다는 점은 이 결정적 장면을 더 빛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야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 한동훈 장관이 뭐 어떤 새로운 어떤 해석이라든지 또는 뭐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분석, 뭐 어떤 미래 뭐 비전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 나온 얘기다. 예. 그리고 다 이제 기존의 학계에서 있던 이야기들 중에 한쪽 편에 이제 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 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유상몰수 유상분배였거든요.
유상으로 국가에서 몰수를 해서 유상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서 몰수해가지고 돈을 주고서 분배를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말하자면 돈을 주고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지주들이 돈을 주고 토지를 말하자면 유상으로 매입을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한 평 가지고자 하는 평생의 꿈을 가지고 있던 소장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제 소외됐다라는 그런 역사적 사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병철 정주영 회장 산업화의 영웅이죠. 한편에서는 영웅인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이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을 주도하면서 영웅이기도 하지만 국가 정책의 어떤 국가가 경제 개발 정책을 주도하면서 그 정책의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웅이기도 하지만 수혜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로 들면은 이제 농작물의 가격을 쌀값을 최대한 다운을 시켜서 도시의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이 말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큰 기업을 일굴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균형적인 시각으로 하자면 수혜자이면서 우리 산업 발전에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쪽 면만 부각을 하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역사적 사실과 좀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야의 의견 공히 전해드렸고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조민 씨입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검찰이 조민 씨를 소환했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 판결문 공모 관계 인정했죠. 그래서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4일 조사를 했습니다. 조민 씨를. 무혐의 처분은 어렵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다. 법조계에선 조심스럽지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민 씨는 본인 스스로 입시 방해로 기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결국 소환되는데 검찰이 기소할지 말지는 검찰에게 달렸죠. 입시 방해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정법전 결국 검찰이 소환했어요. 일단 정경심 엄마 판결문에 이른바 공범, 공모 네네. 관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소환도 안 하고 불기소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 당연히 공범이죠. 그다음에 그 조민 씨가 그 당시에 미성년자였습니까? 뭐 고대 입시할 때는 미성년자 있을 수는 모르지만 부산대 입시할 때는 당연히 성년자였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에요. 보면은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아버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가지고 3년 실형을 꼬박 살았어요. 예. 그런데 그 딸들은 쌍둥이 둘 다 지금 그 대법원에 진행 중인데 2심까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 쌍둥이들은 그때 그거 아니었습니까? 미성년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쌍둥이들이 어떤 피해를 줬습니까? 쌍둥이들이 뭐 서울대를 갔습니까? 의대를 갔습니까? 아무 데도 못 가고 퇴학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둥이들에 대해서는 실형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냐? 범행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이랬단 말이죠. 이 내용들이 조민 씨하고 다 똑같잖아요. 공정한 경쟁 기회 박탈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습니까? 떳떳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본인은 성년으로서 이 범행을 제가 봤을 때 공모해가지고 주도했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가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피해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대로 해야지 뭐 누구는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실형 나오고 누구는 아버지가 서울법대 교수고 뭐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하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정치검찰이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원칙대로 해서 법원 판결 받도록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주윤발 씨인데 이딴 사망설이 제기됐는데 건재하고 있다는 게 공개됐어요.
중국 연예 매체에서 지난 6일 코로나 확진 이틀 만에 뇌졸중으로 혼수 상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망설까지 제기됐었는데 지난 9일, 15일 영화 홍보차 무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영화 홍보차 뭐 너무 건강한데요, 주윤발. 우리는 뭐 김영주 의원님, 예. 다그 주윤발 형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따그죠, 따그. 따고 예. 윤발 형이라고 했고 특히 이제 영웅 본색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팬을 꽤나 물었죠, 우리. 예, 뭐 많이 물고 다녔잖아 입에. 예. 건강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준발 지금 저분이 지금 55년생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나이가 68세입니까?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7년에도 가짜 사망 루머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사실은 자기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hun납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10년도에 자기 55세 때 그때 자신의 재산이 1,395억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지금 현재 9,122억 원이에요. 이야. 그 정도로 많이 불어났는데 자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엉뚱한 사망설이 그렇군요. 나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나돌고 있는데 여전히 지난번 2014년 그 민주화 운동 때는 학생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우리들에게 친근한 즉 홍콩 시민들에게 친근한 어떤 연예인이자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직도 건재합니다. 예. 특히나 지금 영화 홍보차 무대 인사를 하는 장면을 보면 나이가 무색하게 굉장히 관리도 잘 된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고 저 6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예. 아주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자기가 잘 드러내지 않고 있으려고 하다가도 자꾸 사망설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무대에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핫3 세 가지 뜨거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입니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우크라 전격 작전, 곧장 중대본 회의. 우크라이나에 깜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곧바로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도 참석을 했는데요.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특히 구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에도 또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늘상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를 해야지 이거를 이상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대통령이 오늘 아침 귀국하고 곧바로 중대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집중적인 대처를 주문한 겁니다. 윤 대통령 이런 조치도 지시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군경 등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라고 언급했고요.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라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수요일까지 비가 내릴 것이다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내일도 이제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다. 또 추가 피해가 없도록 정말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중대본 회의를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죠.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과거 대한민국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생 즉 사, 사 즉 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희망찬 미래를 향해 저와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생즉사 사즉생 정신을 우크라이나에서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에게로 알리지 않은 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깜짝 우크라이나를
예방한 건데요. 그런데 조금 전 야당 민주당에서 민주당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의원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지키라. 국내에서 수해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왜 갔느냐라며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예방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썼던 표현을 차용을 한 겁니다.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국민이나 지켜라라고 비판을 한 셈인데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선?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비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때 일본 왜군들과 싸우면서 생즉사 사즉생, 죽을 각오로 싸우면은 이길 것이요.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아니 우크라이나까지 가셔가지고 생즉사 사즉생 그리고 끝까지 싸우자. 아니 러시아에는 있잖아요. 16만 명의 우리 교민들과 160개의 우리 기업이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도적 지원 그리고 비군사적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생즉사 사즉생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전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 가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대한민국의 국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우크라이나까지 가가지고 예를 들면 5월 달에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G7 정상회의 때 G7 굉장히 중요한 회의죠. G7의 회원국입니다. 멜로니 총리가 이탈리아에 자기 나라에 홍수가 나자마자 G7 정상회담 취소를 하고 가버립니다. 뿐만 아니고 영국의 말하자면 총리도 일본의 아베 총리 장례식 때 가기로 했다가 양해를 구하고 안 갑니다. 자국에 이런 중요한 일이 생기면 양해를 구하고 안 가는 것, 이것이 외교적 프로토콜입니다. 정상 외교의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런데 순방 일정까지 연기를 해가면서 우크라이나까지 가셔가지고 굳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교정 당사국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국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 국익을 해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보를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국내에서 이제 40명 가까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돌아와야지 우크라이나를 왜 가시냐라는 야당의 비판입니다. 자, 여당의 박정호 의원 어떻게 보세요? 공교롭게 지금 극한호우가 와서 국민들 많이 피해도 있고 인명피해가 있는 거 분명해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정상이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일이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는 거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기왕에 잡혀 있었던 거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지금 비판하는 것처럼 언제까지만 이 한반도 내에서만 이렇게 자꾸 우리 몸을 위축시켜가지고 이 안에서 판단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토 정상회담에 참가를 하고 폴란드가 전략적으로 동유럽을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데이긴 하지만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이미 우크라이나가 뭔가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왕에 잡혀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만 갖고 진행이 됐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일부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또다시 우리 몫으로 한 60조 이상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당연히 간 김에 들려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생즉사 사즉생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 러시아와의 관계 이런 거 생각하는데 지난 몇 년 한번 생각해봐요.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서 러시아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경제적인 실익이 필요한 것도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견적으로 한반도 내에서만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마냥 살다가는 우리가 북한의 핵도 만들고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계속 수모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김용주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통령실에서는 우크라이나 행을 가는 와중에서도 화상으로 수해에 대한
대비책과 복구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선택의 문제잖아요. 네. 김태호 차장이 설득했는지는 모르지만 우크라이나를 갈까 아니면 우리나라 한반도의 수해가 세게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본국으로 귀국을 할까? 사실은 이 정도의 수해면 대통령이 귀국하는 것이 맞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렌스키 대통령 부인이 왔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요구해 왔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출국하면서부터 이 아젠다를 갖고 내부 토론을 많이 했을 거고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말하자면 이제 극비리에 논의를 했을 텐데 가는 방법도 뭐 정말 서너 시간, 14시간 걸려서 기차를 통해서 간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통해서 가면서 갈 때까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 우려스러운 것은 너무 대통령께서 가치 연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민생과 실질적인 어떤 국내의 어떤 흐름의 동향을 너무 좀 간과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차라리 이번에 역으로 가기로 했는데 피해 때문에 못 간다, 미안하고 돌아왔다면 훨씬 더 국내 정치적으로도 많이 그 논의는 또 바로 수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가셔도 돼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냐. 앞으로도 이것이 아마 다음 주나 여론조사상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돌아오는 게 맞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은 나라예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직접적으로 침공을 받은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70여 년 전에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당시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으로부터 침공을 받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국토 초토화됐고 우리나라는 70여 년 전에 초토화가 됐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그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수십만 명이 죽었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고 다치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미국, 일본도 좋지만 우리나라가 가가지고 격려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바라지도 않는데 그냥 밀고 들어가가지고 저기 방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젤렌스키가 여러 번 초청을 갖다 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방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서해에서 우리나라 공무원 끔찍하게 총 맞아가지고 죽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번에 수해로 사망하신 분, 돌아가신 분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도대체 야당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각각 다른 견해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직도 국내의 오송 지하차도를 포함해서 많은 수해 지역에 수색 구조 작업 및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은 광고 보고 돌아오죠. 60초 뒤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도 집중 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아직도 수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